오늘 시사톡톡에서는 총선 때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을 둘러싼 찬반 논리와 주요 쟁점 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두 분 패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희 제주도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쟁점이 많고 논란이 있는 사항인데요. 먼저 전국민 25만 원 지원금과 관련해서 우리 김은혜 기자가 정리한 리포트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범야권과 총선에 승리하고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는 첫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국민 1인당 민생회복 지원금을 예고했습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책임 있게 민생과 개혁과제를 완수하라는 것입니다. 국민의 명령에 민주당이 화답해야 됩니다. 뒤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1인당 민생회복 지원금은 선거 기간인 3월 24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건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13조 원으로 죽어가는 민생경제를, 죽어가는 소상공인을, 죽어가는 골목경제를, 죽어가는 지방경제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현 정권의 부자 감세나 민생 토론회에서 밝힌 선심성 공약 이행에 드는 예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정부 협조 없이 추진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이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여전히 평행선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며 추경 편성 요구를 거절하고 있고 처분적 법률을 거론한 데는 입법 폭주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첫 영수회담을 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전면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25만 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00명 의대 증원 붙들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은 이 대표와 민주당 공약이 매수 및 이해 유도죄에 해당한다며 공직선거법 230조 1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 국민 25만 원 지급에 대해 찬성이 46%, 반대가 48%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소득 수준이나 재산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금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22대 첫 법안으로 실행하겠다는 거대 야당과 공감하지 않은 여당 사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은 한동안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네, 정리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지금 지원금을 둘러싸고 있는 게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된 것 같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은 보편 지급을 하자, 누구나 가리지 말고 지급하자부터 선별 지급, 그리고 지급에 대한 반대까지 의견의 스펙트럼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셔서 기본적인 어떤 입장을 먼저 들어야지 토론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김용원 연구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필요한지, 지금 상황에서 왜 이런 지원금이 필요한지, 그리고 지원이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좀 주시죠. 지금 사실 경제 상황 자체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수 부진, 경기 후퇴, 고물가 이 모든 걸 이제 조합하면 결국은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똑같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분들은 사실은 저소득층이나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데요. 사실 근데 문제는 이런 고물가나 경기 침체가 뭐 짧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사실 지속이 되어 왔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런 이제 전국민 지원금 정책을 하자 이렇게 뭐 선거 때 공약으로도 나오기도 했고요. 이런 취지가 좀 있다고 보여지고 뭐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 국민에게 주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또한 조금 이제 의문이 있고 사실 효과성으로만 보면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금 더 급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게 더 맞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와 같은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좀 심도 있는 검토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만 짚고 가죠. 심도 있는 검토가 덜 된 상태라고 보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더 확인해 보고요. 이상희 교수님 전국민 지원금 25만 원 지급 반대하시죠? 반대 이유가 어떤 거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총선 때 전 국민들에게 25만 원씩을 지급함으로써 나라 경제를 살리자, 민생을 살리자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그 1인당 25만 원씩을 무차별적으로 전 국민에게 나눠드린다라고 해서 그 침체된 나라 경제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굉장히 비실용적이고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인 정책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정부 재정만 낭비하는 효과를 그런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어려운 민생 경제의 조건에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적으로 역할을 하자라는 데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 국민에게 똑같은 금액을 무차별적으로 지원하자라는 데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거 자체가 무슨 그 심사숙고를 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다분히 이념적이고 교조적인 어떤 정책 노선을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들고 나온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단순히 지원금의 규모라든지 지원금의 범위의 문제가 아니라 이상희 교수님께서는 그 뒤에 깔려 있는 것이 이념적인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혹은 그 이념적인 것이 바탕이 되어서 이런 정책적인 제안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제안 이 자체보다는 그다음에 김용원 연구원 보시기에도 이런 쪽까지는 동의하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25만 원 이렇게 던져놓은 것은 좀 고민도 부족해 보이고 25만 원의 근거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는다 이런 쪽까지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전 국민에게 일단 25만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면적으로 이렇게 다 주는 거에 대해서는 두 분 다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민주당이 지금 자신들의 주장을 수정해서 제안할 것 같지는 않고요. 보편 지급 주장을 오히려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보편 지급 주장 어떻게 보시는지 두 분 다 왜 문제가 있고 이게 보편 지급이라는 것 자체가 동의를 안 하신다면 어느 지점인지 두 분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원 연구부터 말씀 주시죠. 네. 뭐 보편 지급이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효과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 13조라는 돈이 지금 이제 아마 추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 돈을 사실은 그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힘드신 분들은 좀 더 많이 가면 사실 효과성이 더 크게 되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이제 보편 지급이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사실 뭐 앞에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념적 그런 부분까지 동의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이제 그러면 선별 지급을 한다고 할 때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줄 것이냐의 기준이 사실은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또 그 기준을 만드는 데서 또 행정 비용 같은 게 발생하는 게 있으니 뭐 그런 거 감안하면 차라리 보편이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그 부분이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그 기준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근데 최근 민주당에서 이 보편 지급, 전 국민에게 25만 원 지급하는 것을 입법을 통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연일 지금 정책위 의장까지 오늘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총선의 민의가 이미 전 국민 25만 원 공약에 대해서 반응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총선 민의를 지키는 게 옳다라고 하면서 민의를 따를 것을 지금 정부 여당에 촉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요, 그 총선 민의를 좀 잘못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총선 민의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패라든지 윤석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 결과인데 그것을 25만 원 지원에 대한 국민적 요구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에게 정책 기조를 바꾸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전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25만 원 나눠주자라고 하는 것을 총선 민의다라고 왜곡하는 것은 이 심각한 정치적 포퓰리즘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그런 공약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약을 반드시 했으니까 이행하고 이 공약 이행의 근거가 되는 건 총선 민의가 국민들이 지지해 준 게 여기에 대한 실행을 하라는 의미도 있다고 해석을 하지만 이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가능한데 그러면 저는 이제 의문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조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원하는 방향은 맞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5만 원에 집착하고 강경 모드로 나가는 게 조금 의아하기도 한데 김영원 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뭐 민주당이 강경 모드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국가 예산은 사실 정해져 있죠. 쓰는 것이. 그럼 추가로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추경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우면 사실은 추경을 검토하는 것이 맞죠. 근데 정부는 추경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추경을 어떻게든 하게 하려면 사실 뭐라도 얘기를 던져서 이끌어내야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의도로만 25만 원을 얘기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물론. 하지만 지금 정부의 대처가 너무 안이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민생이 어렵다고 하는데 뭐 내놓은 정책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저도 이 말씀에 완전히 지금 동의를 합니다. 네. 제가 지금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 여당을 조금 비판해야 되겠는데요. 사실 지난 총선에서 민의가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심판을 받았죠. 그러면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궤도 수정의 징후가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여권에서는 시장 만능주의라고 하는 오래된 그 낡은 이념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정부 재정은 지나치게 방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교조적인 생각 때문에 물론 방만해서는 안 되죠.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든지 정부 재정의 역할까지도 다 무시해버리면서 정말로 소극적인 재정 정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민심의 어떤 거대한 이반으로 연결된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반성을 해야 되는데 반성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기본소득 방식에 입각한 보편 직업이라고 하는 그들의 이데올로기를 지금 몰아붙일 수 있는 그런 토대, 기반을 지금 정부 여당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다. 네. 정말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면 우리 김영원 연구원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에서 그들의 정치 이데올로기에 기반해서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금액을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생각이 나온 것보다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추경을 하고 급한 지원을 하려면 이런 방식으로라도 선명하게 밀어놓지 않으면 반응이 없으니까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이시고 이 교수님은 반대로 여당이 정신을 좀 차리고 오히려 저쪽에서 고민을 좀 해갖고 민생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설계해서 먼저 지원을 하겠다고 나오면 이런 방식의 이 보편적 지급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텐데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은 아니하고 지금 생각처럼 계속 밀고 나가니 오히려 이런 강한 주장이 나설 수 있는 여지까지 마련해주고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정치적 공세를 당하고 있는 건데 네. 우리 민심은 지금 정부 여당 편이 아니라 이 지금 보편 직업이라고 하는 무차별적 직업 노선을 지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에 대한 반감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 정치적 힘이 실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보면 아까 김문혜 기자 리포트를 보면 거의 찬반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적으로 또 이 쟁점이 되면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게 간단히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한쪽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 한쪽은 인플레이션이 된 상태를 진정시키고 잡기 위한 거다.
이렇게 시각이 나뉘는 것 같은데요. 인플레이션과 이 지원금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번엔 이 교수님 먼저 말씀 좀 주시죠. 아무래도 뭐 13조 원 정도가 풀리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큰 돈이 풀리게 되면 지금의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아니면 고물가 상황이 더 지속되도록 하는 효과를 부작용을 초래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지금 이 고금리 문제가 또 해결이 안 되죠. 금리를 낮춰야 되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계속 지금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고금리 때문에 지금 서민들이 다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거나 이 고통의 기간이 더 길어지는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소극적 재정 정책으로 정부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고 있는 실업자라든지 소상공인, 좀 영세 자영업자 그리고 저소득계층 이분들의 그 고통을 방치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이거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정부 재정을 지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분들에게 재정을 지출하게 되면 그게 5조 원이 됐든 10조 원이 됐든 아니면 13조 원이 됐든 그것은 필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초래되는 인플레의 어떤 부정적 효과, 물가 상승에 대한 그 부정적인 것은 우리가 감내할 이유가 있죠. 감내해야죠. 국민의 어려운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다소 부작용을 나타나더라도 감내해야 되는데 전 국민들에게 돈을 풀어가지고 아무 돈이 필요 없는 부자들에게까지 그 돈이 가게 함으로 인해서 인플레가 더 악화됐다고 한다면 이거는 거대한 정책 실패죠. 네.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현상 자체가 발생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발생한다 하더라도 감내할 만한 질적인 장치가 보다 질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감내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원이나 이런 걸 해서 인플레가 발생한다면 필요 없는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는 거니까 그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김영원 연구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객관적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대략 2,000조 정도 되죠. 근데 13조라는 돈은 사실은 13조 자체는 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감안하면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죠. 그러니까 이게 수요 발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비가 많아져서 아니면 공급 발이냐, 그러니까 물건 공급이 뭐가 잘 안 돼서 가격이 오른 거냐. 지금 사실 한국의 인플레이션의 주요한 요인은 공급 발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 지원금을 주게 되면 만약에 전 국민에게 13조가 이제 수요가 조금 더 올라가겠죠. 물론 이제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은 고물가가 지속되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규모를 감안하면 이 정도 금액으로 인플레이션이 자극된다는 논리는 조금 맞지 않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이 650조가 좀 넘습니다. 근데 상반기에 통상 예산은 60에서 70%가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400조 가까이가 집행이 되고 있는데 그럼 정부 예산이 더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13조라는 돈이 물론 개인이 보기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 사이즈를 보면 크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또 이 질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400조를 썼는데도 상황이 이렇다. 13조는 우리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정말 코끼리 비스켓인데 그런데 지원을 지금 하자고 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지금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13조 지원, 보편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13조 지원을 하면 실제로 경기 이 저하된 경기에 실제 온기가 돌 수 있을 것인가? 정책의 실효성은 정말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13조를 그냥 기분 좋게 한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비스 한번 해주는 거고 400조를 썼는데도 구조적이고 정책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13조를 굳이 이런 논쟁을 거치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잠깐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적인 효과.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제한되는 건 맞죠.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인데 왜냐하면 먹거리가 너무 비싸졌거든요. 식재료를 비롯한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지원금이 지급되면 당장 이제 뭐 먹거리 쪽에 아무래도 소비가 활성화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다만 이제 고소득층 같은 경우는 이 돈이 그런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겠죠.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 효과성이 떨어지는 건 맞고요. 전 국민 지급했을 때. 근데 다만 이제 정부 예산이란 것이 현금 지원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매우 적기도 하고요.
그러니까는 지금의 이제 정부 예산 가지고 뭐 예를 들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 건 어떻게 보면은 정부 예산을 잘못 쓰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점 저는 효과는 있다. 다만 제한적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책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원님께서 저는 이거 완전히 동의합니다. 정책 효과가 높으려면 그러니까 돈을 받았을 때 바로 쓰시는 분들에게 그렇게 가야 이게 소비가 활성화되고 경기가 진작되겠죠. 그런데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거나 그 소득이 거의 줄어들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가면 그거는 사실은 잠겨버리거든요. 실제로 뭐 옛날 코로나 시기 때만 하더라도 뭐 정부 연구기관에 의하면 전체 지출된 돈의 뭐 한 30% 정도만 실제 소비를 이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다분히 교조적이고 이념적인 어떤 그런 노선을 전략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구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소득 계층에게는 지금 전혀 복지, 경제 지원에 대한 필요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이게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낮다라고 우리 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동의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정부가 재정을 지출할 때는 이게 소위 말하는 복지 효과가 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복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복지를 주면, 가령 몸이 안 아픈 사람에게 병원을 이용하게 하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절실하게 아픈 사람이 병원을 이용했을 때 지원해 준다라든지, 정말로 현금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현금 지원을 해준다라든지 했을 때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 효과는 클 수밖에 없는데, 이 전 국민 무차별 지원은 그런 복지 효과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현실적으로 짧게 그냥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세금은 우리가 많이 내는데 왜 우리는 한 번도 혜택을 못 보나는 일반적인 이 국민적인 반감, 이런 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가가 그걸 희석시키려면 당신들도 만약에 저 상황이 되거나 힘든 상황일 때 국가는 무차별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누구나 위기에서 구해준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아니라 어떨 때는 있고 어떨 때는 없고 이러면 이게 신뢰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이번에는 혜택을 우리는 못 보았고, 이런 걸로 자꾸 쌓이다 보면 사실은 정책의 신뢰성, 그다음에 과세를 했을 때 조세 저항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결국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요, 방금 그 말씀이 우리 국민의 의식 수준을 과거의 것으로 좀 인식하는, 퇴행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섞여 있다고 봅니다. 은연중에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복지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분들 있지 않습니까? 몸이 건강한 사람은 병원 가지 않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나 병원 국민건강보험 올해 이용 못해서 나 억울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건강해서 병원 안 가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내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으니까 국가로부터 현금 지원 안 받아도 되니까 얼마나 다행이냐.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세금을 내고 건강보험료를 내고 실업보험료를 내는 거는 내가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난 당연히 내야지. 이게 바로 보편적 복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 누구라도 필요가 발생했을 때 그 필요에 상응하는 충분한 지원을 받는 건데, 네. 이 무차별적 이 현금 지원은 그것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저는 보편적 복지와 무차별적 현금 지원을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은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는 말도 어폐가 있지요. 어떻게 보면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권리인데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프레임이 작동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준다가 아니고 우리가 받는 권리이고 이미 다 해줘야 되는 것들인데, 이 지원금이라는 것 자체도 마치 공돈을 쥐어주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논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점은 뒤에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께서 보시기에 현재 경제 상황,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당장 지금이라도 빨리 줘서 실물 경제를 좀 더 온기를 돌게 만들어야 될 정도의 위기 상황이다에 동의하면 사실은 선별 기준 정할 틈도 없고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게 동의가 쉽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의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우리 김연구원부터 말씀 주시죠. 사실 뭐 경제 지표로만 보면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예, 그거는 맞고요.
뭐 최근에 이제 올해 1분기 GDP가 속보치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 나왔죠. 예, 그래서 올해 경기가 괜찮아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다만 이게 이제 실물 경기에 아직 느껴지는 않을 겁니다. 아직도 아니 뭐 GDP가 어떻게 됐던 간에 내 지금 지갑은 너무 가볍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이제 이 말이 뭐냐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물가와 경기 후퇴로 따른 실질 소득 하락 현상이 사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이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체감하는 경기는 굉장히 안 좋다고 보는 게 맞고 다만 우리 거시경제 지표 자체는 위기 상황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아직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과거 코로나 시기에 일괄 지급하듯이 할 정도의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네. 이 교수님 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뭐 같은 인식인데요. 지금 경기 침체 국면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럼 다른 나라도 이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유독 더 많이 겪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더 많이 크게 느껴요. 왜 그런가 하면 유럽 선진 복지 국가들은 이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 소득에 있어서 격차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불평등과 양극화의 정도가 우리보다 훨씬 약한 거죠. 우리는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할 정도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겪는 고통은 엄청난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자 복지를 이야기하면서도 약자를 상당 부분 외면해 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총선 민심에서 거의 터져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두 분 다 아직 그렇게 경제 위기 상황은 아니다는데 모든 분들이 다 위기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들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실 그다음에 폐업하는 업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간이나 뭐 이런 장기가 안 좋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건 알겠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제 호흡이 힘들어졌는데 그 사람한테 근본적인 치료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건 한가한 얘기고요. 당장 산소호흡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효과를 나타내는데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지원금을 쓰게 하면 곧바로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요. 사실 이제 가장 고통받는 저소득층이랑 뭐 소상공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절실하게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한번 학습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코로나 때 실제로 한번 이제 소득이 이렇게 늘어나서 소비가 진작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지원금이 들어오니까 뭐 배달을 많이 시키든지 뭐 무슨 고기를 많이 사든지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기회에 대한 기대는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네. 그러니까 뭐 꼭 전 국민 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하락한 걸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 대한 마땅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 정부가 가장 큰 문제겠죠. 이 교수님 지금 당장 조금 그 정책 효과가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효과는 없다 하더라도 급한 사람들 좀 살려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한 번쯤은 써볼 수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요? 급한 사람 살리는 정책은 저 완전 지지하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그 추경을 이번에 편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부 여당이 먼저 우리 추경 편성하겠다고 지금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지금 거대한 경제 위기, 외환 위기 같은 상황 아니고 코로나 위기와 같은 이런 재난적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경 편성의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추경 편성의 3대 요건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정책의 변화라든지 기존 복지 정책의 확충의 재원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추경 편성할 수 있거든요. 저는요, 이 세 번째 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세 번째 거를 들어서 이걸 가지고 우리 협의하자. 그러면 가장 필요로 하는 국민이 누구냐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든지 저는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이 거기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게 지금 정부가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추경 편성 안 하는 거는 지금 안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꾸 건전재정 얘기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따르면 전 국민에게 일괄 지급해도 큰 규모가 아니다. 우리 국가 재정 규모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강박적으로 건전재정을 얘기하면서 추경도 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다 지급하는 거 이거 이 선심성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두 분은 동의하고 계신 게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좋으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급하게 지금 지원해야 된다까지는 다 동의를 하십니다. 그럼 25만 원까지는 일괄 지급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별을 하든 급한 사람에게 주든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두 분 다 보시고 계신데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지원금 주는 거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저도 포퓰리즘이라는 말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우리나라에 있는 분들이 100명이라고 했을 때 지금 한 40~50명 분들은 지금 거의 쓰러져 죽기 직전까지 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을 위한 뭘 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전국민 지원금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얘기해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라도 얘기를 해야지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정부의 스탠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글쎄요, 포퓰리즘은 조금 이제 선거도 지난 상황에서 조금 맞지 않는 논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 교수님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100%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만약에 민주당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면 그건 100% 포퓰리즘이죠. 왜냐하니까 필요 없는 곳에다가 무차별적으로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중요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정부가 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민생을 좋게 한다면 모든 국민이 좋아하겠죠. 한데 이게 잘못 쓰여지게 되면 후배 세대들에게 빚으로 그대로 전가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인식을 만약에 안 가지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경제나 복지, 국가 재정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민주당 방식의 지원은 포퓰리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선별할 수 있는 선택 지원, 핀셋 지원 혹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는데 지금 급한 상황에서 선별하는 기준이 어렵고 골라내기가 힘들고 그거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힘들어서 일단 지원하자는 쪽에 설득력이 있다고 한다면 이 교수님이 그걸 반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일괄 지원 안 된다. 그러면 골라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선별 기준도 있어야 됩니다. 네. 누구에게 어떻게 줄 것인지 그게 빠른 시간 안에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지금 유럽에 있는 모든 복지국가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업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고용보험. 그럼 실업자들에게는 당연히 고용보험이 가도록 돼 있죠. 우리나라는 어떤가? 사각지대가 너무 넓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사람이 실업을 당했다 하더라도 실업보험이 작동하지 않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요게 작동하지 않는데 걸려드는 그분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다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신청주의 원칙을 따지면 그럼 그분들 실업자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 하위 30% 국민을 선별해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건 이미 정부가 노하우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소득 하위 70%, 80%까지 하니까 왜 70%는 되고 71%는 안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소득 하위 30% 국민을 골라내는 데 돼가지고 우리 국민이 왜 나는 안 되느냐라고 항의할 분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국의 복지제도가 유럽식의 보편적 복지로 필요를 정확하게 국가가 평가해낼 수 있는 장치를 갖고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게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적 복지가 취약한 가운데 저소득계층 국민이 느끼는 고통을 우리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집행하는 이 능력은 우리 정부가 충분히 갖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이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는데 뭐 사실 대부분 취지에 동의는 하나 문제는 현실에서는 신청주가 잘 작동하지 않죠. 신청주는 뭐냐면 가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건데 현실에서는 이제 그게 잘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뭐 고용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사실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게 있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제도가 제대로 그리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제도는 사실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국이. 근데 제도가 실효적이지 않습니다. 왜냐? 돈을 많이 안 쓰기 때문이죠, 사실은. 예, 대상을 충분히 넓히고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 말하는 북유럽식 복지 저희도 할 수 있어요. 제도가 안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좋은 것들도. 근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이제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방식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저희 연구소에서 사실 코로나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선별적으로 환수하자. 무슨 말씀이냐면 민생지원금을 소득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득세 1년에 한 번씩 내죠. 정산할 때. 그러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은 25만 원을 받아도 25만 원이 아닌 거예요. 그 중에 상당수를 세금으로 내시게 될 겁니다. 근데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세금을 전혀 안 내시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없으니까 25만 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약간 현재 너무 급하고 제도적인 것들에 대한 보완이 오래 걸린다면 약간 좀 뭐라고 할까 좀 임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 방식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런 고민이라도 하면서 빨리 지원을 해야 되는데 고민하지 않아 보인다가 두 분 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정부를 추동하기 위해서 절대 추경도 못하겠다고 하는 정부에게 처방을 하긴 해야 되니 야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앞서 이재명 대표는 처분적 법률이라고 해서 정부 동의 없이 입법부 단독으로라도 진행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결코 좋은 방향이고 정치적인 훌륭한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히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정부가 할 일 안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안일하게 있으니 이렇게라도 자극하지 않으면 그럼 민생을 돌봐달라는 이 총선의 민의를 우리는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정당이 될 수 없다는 이 얘기가 설득력을 가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교수님 보시기에 네. 민주당의 이 지금 진행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민주당의 좀 현상적 이유고요. 지금의 이유죠. 그런데 이 주장 25만 원 전 국민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발표됐던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전국을 다니시면서 아주 열정적으로 홍보했던 내용이거든요. 총선 전략이었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이 정부가 지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그걸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건 그때 시점에서 가져와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왜 그러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그런 공약을 내세웠을까?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기본소득 방식을 우리 국민들 속에 서서히 스며들게 만들려는 굉장히 교조적이고 이념적인 전략적인 어떤 계산이 저는 있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 정부가 잘못해가지고 그 여지를 더 넓혀주고 있는 거죠. 네. 만약에 이렇게 강한 추동을 하는데 정부가 그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는 못하겠고 우리 열심히 해서 나름 강구를 할게라고 반응이 나온다면 접을 것 같습니까? 저는 민주당은요 아마 그러면 80% 국민에게까지 상위 10 내지 20%만 빼고 한 80%, 90%까지 지원하자라고 이야기를 아마 할 겁니다. 정부는 그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저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어려우신 분들은 명백하게 입증된 분들은 소득 하위 한 30% 국민들이거든요. 그분들에게 지원하는데 뭐 한 5조 원 정도를 추경을 편성하고 그리고 지금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중에서 소득이 전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드신 분들 이분은요 국가가 다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주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되 이것도 웬만하면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뭐 한 3조 원 정도를 쓴다면 저는 한 8조 원 정도로도 13조 원의 정책 효과를 다 얻을 수가 있고 이 방안을 선제적으로 정부 여당이 좀 치고 나와서 우리 논의해보자. 그럼 국민들 패널들에게도 여쭤보자. 이렇게 하고 좀 빨리 논쟁을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뭐 어느 정도 대부분 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이제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실질 소득이 하락하는 그리고 물가가 높은 게 지속되는 상황이 오래됐기 때문에 하위 30%보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물가가 올라가는데 임금이 올라가지 않은 거죠. 생각보다 임금이 올라가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많고 이게 결국은 고통이란 게 상대적인 부분도 큽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정부가 돈 쓰고 잘 썼다는 얘기를 듣고 싶다면 저는 딱 조금 더 많이 쓰는 것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어떤 방식이든 그 시작이 포퓰리즘에 기반을 했던 어떻게 보면 그 기본소득을 침투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이 교수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배경이 깔려 있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정치 이런 강한 추동이 있으면 정부도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고 규모가 다소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이대로 통과를 한다 하더라도 실행이 이대로 될 리는 없다고 보시는 거죠? 네. 네. 자, 지켜볼 얘기고 이 논쟁은 많습니다만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접점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안에 관련돼서는 꼭 이 말은 마무리로 내가 얘기를 하고 싶다는 내용 1분씩 제가 드리겠습니다. 1분 동안 꼭 정부든 어디든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면 듣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영구님 먼저. 네. 뭐 전국민 지원금 지급해야 되냐 맞느냐, 뭐 보편이냐 선별 이런 논쟁이 제일 많은데 가장 큰 명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가? 지금 국민 경제가 어렵거든요. 뭐 잘 사시는 분들은 어려운 적이 없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득은 떨어지고 오르진 않죠. 물가는 계속 오르고.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는 시점이죠. 사실 그 명제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면 조정하지 못할 사안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뭐 저는 정부 여당이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정부뿐만 아니라 여당 야당 다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지금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극한 대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정부 여당 쪽에서는 여전히 낡은 패러다임인 시장 만능주의, 그냥 시장 자유 경쟁에만 너무 목을 메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고 지금 불평등이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하위 소득 계층이 고통받는 상황에까지 이르러 있는 것, 이 상황을 우리는 좀 정확히 직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합리적인 중도 진보 노선에서 벗어나가지고 굉장히 교조적이고 이념적인 그 낡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기본소득 방식을 지금 도입하려고 이렇게 지금 처분적 입법까지 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여야가 충돌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좀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중도 진보로 거듭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과 정부 쪽에서도 좀 생각을 조금 바꾸셔가지고 좀 건강하고 개혁적인 보수로 좀 거듭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가 건강하게 경쟁하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지 않으면 그런 우리 경제 복지의 지속 가능성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전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원하자는 민생회복지원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이상희 제주도 교수 모시고 이 뜨거운 감자 한번 다뤄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